안녕하세요. 저는 HP 3D 프린팅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인 이주헌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HP 협력사인 엠플러 솔루션스에 설치된 제퓨전 5600 3D 프린터 앞에 서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국내 HP 협력사 중에서 유일하게 설치된 것으로 2017년부터 HP가 양산용 3D 프린터를 개발 및 시장에 공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모두 적용하여 우수한 설비 종합 효율을 보이는 장비입니다. 3D 프린터 중에서도 높은 물성을 지닌 다양한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우수한 생산성, 그리고 이에 기반한 낮은 단가로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뿐만 아니라 드론, 자동차, 각종 산업용 장비 또는 부품 제작에 활용되고 있어 제조업 기반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쓰임새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샘플은 드론의 하우징 부품인데요. 경량화를 위해서 벽의 두께를 1mm를 제한을 하였고, 역시 1mm 두께의 리브를 벌집 모양으로 세움으로써 견고함을 보강한 샘플입니다. 출력 방해에 상관없이 일정한 등박성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 우수한 내모성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운송용 드론의 외부 하우징에 완제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샘플의 경우에는 제조 라인 및 패키징 라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흡착 그리퍼입니다. 출력물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부가적인 후가공이 없이도 충분한 기밀성이 확보가 되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시키면서 기존 공법이라면 부품을 쪼개서 제작 후 조립해야 될 것을 이렇게 부품을 통합하여서 한 번에 출력을 함으로써 가벼우면서도 신속한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로봇 엔드 이펙터 제작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 역시 제퓨전 5600 장비로 3D 프린팅 출력된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산된 안경이 아닌 고객의 얼굴을 모두 3D 스캔하여서 개인 맞춤 안경을 제공하는 이제 업체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기존의 대량 생산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D 프린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양산해서 개인 맞춤으로 만들어진 안경답게 굉장히 가볍고요. 우수한 착용감과 정확한 렌즈의 위치로 부가적인 시력 저하 없이 장기간 착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 시제품을 넘어서 완제품 생산 및 툴링, 스페어 파트의 제작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파트를 제작할 수 있는 제퓨전 5600 3D 프린터를 엠플러스에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직접 보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력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떠한 장점을 기대할 수 있는지 직접 보시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HP 3D 프린팅팀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맡고 있는 이주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퓨전 5600 장비가 기존 장비인 5200에 비해서 어떠한 개선 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장점을 기대할 수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5600 3D 프린터가 처음 런칭이 되었을 때 이 장비와 함께 몇 가지 이제 액세서리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액세서리들은 프린터 자체가 아니고 이제 프린팅 공정 외에 생산 공정을 좀 자동화하기 위한, 최적화하기 위한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오늘 세션에서는 좀 소개하지는 않고 오토넷백 장비와 이 장비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퓨전 5600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5200에 비해서 어떠한 점이 개선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율과 반복성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로 인한 단가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장비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5600 장비 개발의 목표였습니다. 그럼 이제 3D 프린터에서 장비 효율성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장비 가용성과 성능, 이 품질, 이 세 가지가 모두 균형적으로 좋은 품질, 좋은 효과를 발휘할 때 장비 효율성이 높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용성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영어로는 장비 업타임이라고 하겠죠. 장비가 돌아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가용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장비 가동 시간은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긴 해요. 왜냐면은 고객마다 어떤 고객은 1년에 200일을 장비를 돌리는 반면에 어떤 고객은 하루 2교대로 막 300일 돌리는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고객마다 장비를 사용한 시간이 모두 다릅니다. 대신 HP가 이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장비가 운영되는 시간 중에서 장비가 이제 고장이 나서 이제 멈추게 되면은 계획에 없는 장비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런 다운타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장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첫 번째로 저희가 목표를 함께 되었고요. 두 번째는 장비가 이제 좀 더 빨리 작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성능이 되겠죠. 장비 시간, 그 출력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같은 시간 동안 출력량이 많아지게 될 테니까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단가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장비의 출력 속도를 늘리는 것에 역시 좀 목표를 두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같은 시간 동안 이제 출력 시간이 아무리 빨라진다고 할지라도 출력된 파트가 품질이 좀 떨어져서, 즉 수율이 낮음으로 인해 가지고 재출력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결코 이제 품질이 좋다고 할 수 없을 테죠. 즉 재출력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니까 단가 상승도 어쩔 수 없을 테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장비가 셧다운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장비가 출력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서 속도를 좀 증가시키고, 그리고 장비의 재출력이 필요 없게 한번 출력할 때 나오는 출력물의 품질이 일정한 품질을 가질 수 있도록 품질을, 즉 수율을 끌어올리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이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56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든가 얼라이먼트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 5200 장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비들마다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진행되긴 하지만 장비별 맞춤 캘리브레이션은 아니었거든요. 5600부터는 장비 맞춤 캘리브레이션이 제공이 되면서 장비별 이제 품질과 편차, 반복성이 많이 향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력 모드, 프린트 모드라고 하죠. 이 프린트 모드 역시 좀 업데이트가 되어서 기존의 이제 5200에서는 밸런스 모드가 있고 로버스트 모드라는 조금 더 개선이 된 성능을 가진 프린트 모드가 있었습니다. 로버스트 모드는 밸런스 모드에 비해서는 품질은 좋지만 속도는 느렸어요. 하지만 이제 5600에서는 기본 밸런스 모드가 이제 5200의 밸런스 모드의 속도를 가지면서 로버스트 모드의 품질을 가지는 모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드가 기본으로 5600에서는 밸런스 모드가 되었고요. 또 하드웨어 구성 요소 역시, 즉 부품들 품질 역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장비의 신뢰성 역시 증가가 되어서 다운타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API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질이 많이 증가가 되어서요. 출력이 끝나고 나면은 장비 리포트를 볼 수 있잖아요. 출력 리포트이죠. 그래서 재료가 얼마만큼 소모가 되었고 출력 시간이 몇 시간이고 이런 리포트를 기본으로 볼 수 있는데, 5600부터는 더욱더 자세하면서 정확한 재료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장비가 출력이 끝나고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문제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였는지 유추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느냐,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열 관리 능력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개선 사항이 들어간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화상 카메라가 좀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그리고 빌드 유닛에 들어가는 서멀 블랭켓이라는 부품을 통해서 냉각 중에 재료가 급격한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천천히 안정적인 냉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부품도 역시 개선이 되어서 이제 램프류 수명이 좀 늘어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린트 모드가 개선이 됨으로써 출력 시간은 짧아지고 품질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하드웨어 개선으로 제가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화상 카메라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요. 그 장비 뚜껑을 열면 뚜껑 가운데에 그 사물 카메라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가 조형 중에 빌드 유닛에 있는 빌드 파우더를 온도를 이제 읽어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 온도를 읽어드려서 실시간으로 장비에게 피드백을 주게 되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장비에서는 온도를 좀 낮추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 온도를 높이는 등 실시간으로 출력 상황에 맞춰가지고 출력 컨디션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최적의 출력 품질을 구현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카메라 성능이 약간 편차가 있다거나 아니면 떨어지게 되면, 즉 이로 인해 가지고 읽어드리는 온도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이로 인해서 출력 품질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장비가 10대가 있고 20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장비별로 이제 카메라 성능이 일관적인 성능이 유지가 되겠지만 모든 제품들이 완전히 똑같은 성능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카메라 역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은 5200까지만 해도 사용된 카메라가 품질 편차가 조금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표를 보시면 밑에 이제 도표 아래에 있는 숫자가 프린터 개수예요. 그래서 막 10대, 20대, 100개, 200개, 300까지 올라가는데, 이 300개라는 장비 숫자, 말도 안 되는 숫자 같겠지만은 HP 3D 프린터는 양선형 장비를 표방하기 때문에 저희 장비를 사용하는 다수의 서비스 업체들이 양산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께서 어떤 제품 양산을 함에 있어 A, B, C라는 업체에다 양산을 맡기게 되면은 A라는 업체에서 만약에 5대, B라는 업체가 10대, C라는 업체가 20대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총 35대의 장비 중에서 어떤 장비가 쓰일지 모르겠죠. 35개 장비가 모두 쓰일 수도 있을 테고 그중에 일부 장비가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장비마다 설치된 위치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면은 이런 열화상 카메라가 읽어드리는 값의 편차가 존재할 수도 있게 될 텐데요. 그 말인즉슨 업체마다 출력한 파트의 퀄리티가 상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의 그 읽어드리는 값이 조금 더 정밀하게 그 캘리브레이션이 됨으로써 장비간 편차를 좀 줄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모드로 인한 기계적 물성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5600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밸런스 모드가 5200의 로버스트 모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속도는 5200의 밸런스 모드만큼 빠르면서 품질은 개선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데이터 시트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아래쪽 회색 시트를 보시면 5200 같은 경우에는 인장 강도가 50메가파스칼이고요. 연신율 같은 경우에는 대략 17에서 9%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5600에서는 연신율이 18에서 10, 그리고 인장 강도가 기존 50에서 54로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밸런스 모드이지만 물성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었죠. 아까 제가 그 5600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맞춘 캘리브레이션이 제공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장비가 여러 대가 있거나 아니면 장비가 설치된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다른 장비에서 출력된 같은 제품의 물성 편차가 좀 많이 개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시면 5600과 5200의 비교표가 있는데요. 부품 밀도만 놓고 보면은 5200은 최대 파트와 파트 간의 밀도 차이가 0.9%까지 발생을 하지만 5600 같은 경우는 0.3%로 대략 66%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장 강도, 파단 침률, 모듈러스까지 여러 가지 물성 측면에서 고르게 5600에서는 물성 그 편차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양산용 장비로서 그리고 수요를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개선이라기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패키지, 한국말로는 이제 프로세스 개발 패키지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 최대 35개의 파라미터 값을 제공을 하면서 고객이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면서 최적의 출력 품질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역시 이제 상세 재료를 포함한 KPI가 포함된 리포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다양한 파라미터를 적용을 했을 때 이 파라미터 값들이 제대로 작동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이 세팅이 적합성 여부를 사전 한번 체크를 가능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최적의 레시피를 찾게 되면은 이 기본 레시피를 등록을 해가지고 추후에 이제 새로운 잡을 출력할 때에도 이 기본 레시피를 불러와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 향상과 단가 절감, 그리고 이로 인한 최적화된 품질을 획득하는 것이 프로세스 개발 패키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세스 개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사용이 좀 어렵고요. 기존의 이제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매직스나 넷팩 같은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빌드 파일을 만들면은 이 빌드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존과 같은 서드파티 프로그램의 사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듯이 오토데스크, 퓨전 360, 넷팩 같은 애들에서 파트를 이제 네스팅을 한 파일을 먼저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이제 파라미터 값을 입력을 하시고 입력된 값을 장비로 넘겨서 출력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프로세스 파라미터들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베이직 옵션이고 두 번째는 어드밴스드 옵션입니다.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15가지 파라미터가 제공이 되고요.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는 35개 옵션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35개, 이런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얼핏 보면 많아 보이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파라미터들이 열값을 바꾼다던가 정밀도, 에이전트 값, 그리고 쿨링 방법, 레이어 두께 등등 5개 카테고리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5개 카테고리를 조정함으로써 여러분들은 표면 품질을 개선한다던가 아니면 정밀도, 물성을 개선한다던가 아니면은 레이어 두께를 높임으로써 출력 시간을 좀 낮추고 이로 인한
생산 비용 단가를 낮추는데 효과를 좀 볼 수 있게 되겠죠. 베이직 파라미터 옵션입니다. 총 15개이고요. 기존에 이제 장비에서 사용 가능하던 콜링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XY 오프셋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이 외에도 탑램프에서 이제 제공하는 열 값들을 14개 존으로 쪼개가지고 세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드밴스드 파라미터 옵션이고요. 총 35가지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장비가 사용이 되면서 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면 될수록 추후에 새로운 파라미터가 좀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에도 1개에서 2개 정도 파라미터가 거의 개발이 완료가 돼가지고 몇몇 고객들은 테스트 및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35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추후에는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면 끝이 아니고 이제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매년 구독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라미터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변경된 파라미터 값은 간단하게는 잡 전체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탑램프에 있는 탑램프 구역을 14개로 쪼개가지고 구역별로 온도값을 적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개별 파트에 들어가는 에이전트 값을 적용을 해가지고 부위별로 다른 에이전트 분사량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형상별로 특정 파트별로 이제 원하는 세팅을 입혀가지고 최적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라미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만약에 우리가 100개 파트를 만들면 그 중에 98개가 잘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2개 파트가 잘 안 나올 경우 그냥 2개는 버리고 출력을 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세세한 설정 값을 입히게 되면은 100개 모두 출력 품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세팅 변경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표면 품질 개선을 위한 열값 조정을 제일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흔히들 이제 생각하시기로는 35개 기능이 제공이 되면 이 35개를 한꺼번에 조정해가지고 최적의 값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게 말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최적의 표면 품질을 위한 열값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원하는 물성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이 열값을 조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정밀도를 조정을 하게 되고요. 정밀도가 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에이전트 값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레이어 값을 바꿈으로써 생산 속도를 좀 빨리 하는 등등의 프로세스로 나가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한 번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건드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거쳐가지고 차근차근 세팅을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소프트웨어가 아니고요. HP 클라우드를 접속하시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600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패키지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HP에서 어떤 설명을 받으실 거예요. 이 설명을 통해서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를 인스톨을 하시고 나서 프린트 OS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시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런 클라우드 화면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보이는데요. 이 프로젝트들은 이제 여러분께서 만들고자 하는 특정 제품, 형상에 맞춰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고 이 프로젝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레시피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최적의 레시피를 골라서 출력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새로운 잡을 출력을 할 경우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세팅 값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왼쪽 파트를 보시면 동일한 파트들이 6개, 7개까지 다양한 이제 레벨이 쌓여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최적의 세팅 값을 찾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한 번 출력하고 세팅 잡고 한 번 출력하고 세팅 잡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다른 세팅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레벨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8개의 이제 레벨이 존재하게 되는데 8개의 레벨마다 한 레벨은 A라는 세팅을 입히고 두 번째 레벨은 B라는 세팅을 입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세팅 값을 입힘으로써 한 번의 출력에 우리가 원하는 세팅을 찾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고를 줄이는 방법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프로세스 디벨롭먼트에서 굉장히 다양한 리포트를 제공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그 리포트 화면입니다. 제가 직접 해봤을 때는 50개가 넘는 50몇 개의 이제 리포트가 제공이 되는데 이 리포트에 보시듯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기된 내용들이 보이는데 장비 내에서 이제 보기에
안정 범위에 있는 수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결과들은 모두 이제 초록색으로 나오지만,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상정된 값을 안정권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하는 내용들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이 빨간색이 많다고 출력 품질이 항상 이상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출력이 완벽하게 잘 나온다 할지라도 중간중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출력을 했는데 파트 품질이 어딘가 이상하게 나온 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이슈가 있어 가지고 품질이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유추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표기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시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원인을 알기 쉽게 이렇게 그래프를 표기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간 순서대로 레이어별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풀 레이어로 가게 되는데요. 레이어별로 온도나 습도 아니면 이런 값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리고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안정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출력이 끝나고 나서 출력 품질이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이유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포트는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제 프린터 하드웨어와 주변 환경, 열 관련, 그리고 빌드 유닛, 프린트 헤드 관련된 내용들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출력할 때 가장 유심히 보는 게 출력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버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출력할 때 주변 습도, 온도 변화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주변 습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습기를 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비실 내에 우리 온습도계가 있어서 이 습도계로 읽어드리는 습도와 장비에서 읽어드리는 습도가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출력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장비에서 읽어드린 이 상대 습도를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를 사용을 했을 때 그럼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제 품질이 좋아진다, 수율이 좋아진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정확한 장점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장비 수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CPK가 좀 향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밀도와 정확도가 동시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5200이나 기타 4200 같은 옛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장비에서 제공하는 일정 정밀도, 정확도가 있었겠지만, 이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더 좁은 범위 안에서 높은 품질을 가진 제품들이 제공이 되게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2개의 고객사에서 5600 장비를 테스트한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객 같은 경우에는 기존 5200을 사용하다가 5600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43%였던 수율이 100%로 증가하게 되었어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XY 옵셋을 사용하고 5600 장비 기본 캘리브레이션이 좀 적용이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72%에서 88%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율이 하다 보니까 제품의 단가가 절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까 수율이 43에서 100%로 증가한 A 고객 같은 경우에는 부품 단가가 60%까지 절감이 되었고요. 72%에서 88%로 수율이 증가한 B 고객 같은 경우에는 25%의 단가 절감이 있게 되었습니다. 수율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재출력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큼 비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A 고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4200을 쓰던 고객이에요. 4200을 쓰던 고객이 4200 양산을 하다 보니까 설계에서부터 출력, 후가공까지 모든 공정들이 4200에 딱 맞게 최적화가 된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5200 장비를 들여와서 4200과 똑같은 품질을 내려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5200에서는 이러한 품질 편차를 극복하는 기능이 좀 제한적으로만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5600에서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를 활용을 함으로써 이러한 편차를 100%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증가가 된 케이스이고요. 두 번째 고객 같은 경우에는요, 장비가 2개였고요. 2개의 장비에서 6번 출력을 진행한 값들을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 출력물마다 총 9개소의 중요 포인트가 있어서 이 중요 포인트마다 정밀도 오차를 좀 비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이것들이 72% 정도의 수율만 보였다면 5600에서는 88% 수율을 보이게 된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빨간 점과 파란 점이 있어요. 빨간 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200 장비, 그리고 파란 점 같은 경우에는 5600 장비입니다. 2개의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2개의 도표군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지금 총 9개의 그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한 값들이 있습니다. 6번 출력을 했기 때문에 한 포인트마다 점들은 6개씩 찍혀 있는데요. 보시면 5200 같은 경우, 즉 빨간 점들은 넓게 퍼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왼쪽에 수직으로 서 있는 것들이,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정밀도거든요. 가운데가 0이고, 그 위아래가 0.1에서 0.2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이 가운데에 포진해 있으면 포진해 있을수록 편차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빨간 점 같은 경우에는, 5200 같은 경우에는 1번 프린터는 좀 준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2번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좀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비간 편차가 발생하는 것이죠. 5600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 점들이 0에 가깝게, 그리고 장비간 편차가 거의 없게 일정한 수준으로 배치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장비간 편차가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고객명은 CEL이라는 업체이고요.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고, 이 업체에서 제공한 프로젝트 중에서 대표적인 프로젝트 3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제조사로 유명한 르노 업체 사례이고요. 차량용 인테리어 파트, 이게 뭐냐면 그 백미러 부분을 들어가는 부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캠, 유차관리 부품이었고요. 세 번째는 SNCF라는 철로용 스페어 파트를 제작한 사례였습니다. 네, 이 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5200과 5600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5600은 그냥 장비만 사용했을 때와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를 같이 혼용했을 때를 이제 세 가지 경우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5200을 보시면 정밀도만 보았을 때 유체 관리 파트는 64%의 수요를 보였고요. 자동차 인테리어 파트는 92%, 그리고 철로용 스페어 파트는 50%의 수요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600에서 출력을 했을 때는 각각 71, 96, 85%를 보이고 있지만, 여기에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기능을 같이 사용을 했더니 92에서 99, 93% 등 굉장히 높은 수율 증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를 사용을 했을 때 제품 간 편차가 줄어들고 수율을 올릴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뿐일까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럽에 있는 저희 고객사 사례인데요. 출력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의 사례였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생명이었어요. 즉, 어느 정도 품질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오케이. 하지만 나는 조금 더 빨리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출력할 것을 하루에 2번 출력하고 싶어. 라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력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일단 레이어 두께를 조금 늘렸습니다. 기존에 90미크론이었던 레이어 두께를 110미크론으로 레이어 두께를 늘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리코터가 움직이는 속도도 기존에 초당 7인치로 움직였다면 초당 8인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속도를 좀 조정을 한 케이스예요. 물론 리코터 스피드를 높인 거나 레이어 두께를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제 파라미터 값 변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 동안 이제 파라미터 변경을 하게 되었겠지만, 일단 정확한 레시피를 찾고 나서부터는 안정적인 출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 속도를 높임으로써 기존에 11시간 40분 걸리던 출력 속도를 9시간 45분으로 17%나 단축한 케이스입니다. 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력 속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두께를 좀 늘리고요. 그리고 리코터 속도도 좀 늘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4시간 걸리던 출력 속도가 11시간 20분으로 20%까지 내려간 케이스이고요. 다음은 안경 업체입니다. 안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B가 아니고 B2C죠. 즉, 기업 고객한테 납품되는 게 아니고 실제 소유자한테, 실제 사용자한테 제공되는 거다 보니까 안경 품질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경우였습니다. 즉, 표면 품질과 그 외 자잘한 모든 품질들이 굉장히 완벽하게 나와야 되는 경우였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수율이 좀 높지 않았습니다. 이 높지 않은 수율로는 우리가 충분한 생산성과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3개월에 걸친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이제 최적화하는 공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안정적인 수율로, 그리고 주 4회 이상 안정적인 생산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고요.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역시 품질 향상 케이스이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사진 파트 표면에 좀 구멍 같은 것들이 나 있는데 이게 의도된 게 아닌 버블이라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버블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상대 습도가 매우 낮을 경우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작업장 내 습도를 6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진행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파라미터 값을 설정을 함으로써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버블이 아예 없는, 아니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수율이 40%밖에 불과했던 게, 그러니까 40%나 이제 손실된 파트가 나왔다면은 이제는 2%만큼, 그래서 100개 파트를 만들면 98개가 안정적인 파트가 나오게 되도록 많이 품질이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600 장비와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를 활용을 했을 때 어떠한 개선과 어떠한 장점을 기대할 수 있는지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협력사 엠플러스와 저희에게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그 HP 멀티 퓨전 3D 프린터가 드론 업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드론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는 보통 하늘을 떠다니는 이제 쿼드코프터를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 드론이라는 게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탈 것을 모두 통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중을 떠다니는 쿼드코프터도 있을 수 있고, 수중 드론도 있을 수 있고, 지상 드론, 수상 드론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게 이제 HP 3D 프린터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사실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지만 저희가 이 중에서도 이런 쿼드코프터, 이제 항공 드론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시장이 가장 크기도 하고요. 또 경량화 등등에서 이제 HP만의 장점을 뽐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항공 드론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항공 드론 쪽에 이제 3D 프린터가 사용된다 그러면 이제 장비마다, 기술마다 적용된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이제 HP 멀티 퓨전 같은 경우에는 드론의 프레임, 날개, 덕트, 랜딩 기어, 그리고 각종 하우징류, 배터리 커버 쪽 등등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드론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6가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 드론의 경량화와 이로 인한 탑재 하중이 줄어드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꼽으셨고요. 두 번째는 드론의 제작, 개발 시간, 그리고 배터리 용량, 법적인 제한 사항, 그리고 맞춤 또는 개별 맞춤형 이제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수요를 드론 제작이 좀 따라가기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드론의 단가 문제가 탑 6로 뽑혔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중에서 이제 배터리라든가 법적인 부분은 이제 3D 프린터로 어떻게 극복이 불가능한 부분이죠. 하지만 하중, 드론의 무게, 제작 시간, 커스터마이제이션, 단가 절감 같은 부분들은 3D 프린팅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통해서 파트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비행 시간이라든가 거리가 늘어나는 등 바로 직접적으로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존 사출 성형이나 가공보다도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파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시장 출시 시간도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3D 프린팅을 위한 맞춤 최적화 설계가 필요해요. 마치 자동차를 할지라도 가솔린 자동차와 경유 자동차가 같은 차지만 특징이 다른 것처럼 기존의 가공 방법이나 사출 성형과는 3D 프린터는 이제 제조 방식이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위한 설계 방식이 가공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파트를 통합해서 경량화 최적화 설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NC 가공으로 제작된 메탈 파트입니다. 아무래도 금속 가공 같은 경우에는 형상의 제약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형상을 한 번에 제작하지 못하고 여러 개를 쪼개서 조립하는 공정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개의 파트를 쪼개서 만들고 조립하다 보니까 누적 오차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부피가 커지면서 무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터는 형상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걸 굳이 쪼개서 만들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쪼개서 만드는 것보다 한 번에 만드는 편이 정밀도 측면에서 누적 오차가 없으니까 정밀도 쪽에서 조금 더 장점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한 단계 넘어갔을 때는 파트를 모두 통합해서 출력을 하게 되고 최적화를 거치게 되는데, 이 최적화라는 것은 살 빼기를 의미합니다. 즉, 가공은 재료를 깎아내면 깎아내는 공정에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무게를 희생하더라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깎아내는 공정을 최소화하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면 파트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가급적 살빼기를 많이 함으로써 그리고 부품 두께를 줄임으로써 경량화를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11.9kg이던 이 파트 무게가 통합했을 때 3.1kg, 그리고 최종적인 최적화를 거쳤을 때는 1.4kg까지 거의 10분의 1 가까이 무게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살빼기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파트의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근데 3D 프린터라는 건 적층 방식으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강성이 일반적으로는 방향성을 띠게 돼요. 즉, 어떤 방향으로는 강한 강성이 나오지만 다른 방향으로는 강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다행히도 HP 멀티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재료 물성이 등방성에 가까운 일반 그 방향성을 띠지 않는 동일한 강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그 대표적인 재료 물성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솔직히 이제 충격 강도라든가 연신율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좀 띄지만 대표적인 인장 강도, 인장 계소 같은 경우에는 방향에 상관없이 일정한 강도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강도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하나는 XY축, 하나는 Z축, 즉 수평 수직 강도로 따로 표기를 한 것이거든요. 인장 강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향성을 띠지 않는 일반 등방성 강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5가지 재료를 보여드렸지만 보통 드론 업계에서는 이 3가지 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PA12, 그리고 PA11, 그리고 백색 파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PA12 화이트 재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실제 최적화 설계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시그마라는 업체 사례이고요. 제가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요 녀석인데 이게 이제 레이싱 드론을 제작한 사례예요. 그래서 레이싱 드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그 복합 소재를 재단한 판때기를 조립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강하고 견고하고 가볍지만 형상 특성상 공기 저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이 공기 저항을 많이 받게 되면 민첩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제로백 측면에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레이싱 드론에는 좀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단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거미줄 같은 어, 디자인을 채용을 하였는데 이 거미줄 같은 디자인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강도를 굉장히 많이 보강을 하게 되면서 이 최대 7지 압력에서도 가동이 가능한 강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최적화 설계가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었는지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위상 최적화라는 전용 툴이 있어요. 위상 최적화 제공하는 툴들을 사용해가지고 살빼기를 진행한 다음에 이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다시 한번 진행한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헌터 드론이라는 사례이고요. 폴딩 드론입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형상의 거의 대부분, 즉 모터와 프로펠러를 제외한 눈에 보이는 형상 전부가 3D 프린터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동체의 96%가 출력이 되었고요. 좀 폴딩 메커니즘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출로 구현하려다 보니까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거 3D 프린터를 한 번에 양산하는 식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부품을 통합하고 또 부품 두께를 굉장히 얇게 한 동시에 필요한 부분들은 내부를 비움으로써 경량화를 실현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가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 운송용 드론입니다. 뭐 의료 장기 수송이라든가 아니면은 긴급한 수송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이런 드론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역시 사진에서 보이는 하얀색 동체 부분과 랜딩 기어 역시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이 된 파트인데요. 아무래도 드론 동체 크기가 좀 크다 보니까는 어떻게든 경량을 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드론 내부 구성 요소, 브라켓, 뭐 프레임, 하우징 거의 대부분이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이 되었는데 살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부품 두께도 굉장히 얇게 하면서 그물 모양의 이제 리브를 삽입하여서 견고함을 좀 살린 케이스입니다. 강도 대비 중량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위에 보셨던 그 드론 내부 사진인데요. 두께가 1mm에 불과해요. 그 하우징 두께가. 하지만 1mm 두께로 이 큰 파트를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낭창낭창 힘을 못 받으니까 그물 모양으로, 벌집 모양으로 리브를 1mm 정도 두께를 줘가지고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립을 이런 식으로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이제 강도 확보함과 동시에 역시 낮은 경량화, 높은 경량화를 실현한 케이스이죠. 또 이에 더해서 굳이 이제 하중이나 아니면 높은 강성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홀을 뚫거나 홀을 뜸으로써
이제 경량화를 껴야 하는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가공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홀을 뚫을 때마다 추가 비용이 붙겠지만 이제 3D 프린터는 이런 추가 비용이 걱정 없이 자유로운 형상 구현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형 드론을 만들 경우에, 대형 바퀴를 만들 경우에는 출력 사이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쪼개서 출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접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서트 너트를 삽입을 하거나 스냅핏 형상을 구현해서 쌀깍 조립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접착이나 융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통 드론 쪽에서는 인서트 너트라든가 이런 헬리코일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른쪽처럼 한쪽에 육각 너트 형상을 구현해 가지고 너트를 여기다 집어 넣고 반대쪽에다가 볼팅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부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경우는 이제 아뷸라라는 업체의 사례가 있는데요. 외관에 보이는 대부분의 부품들이 3D 프린터로 출력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서트 너트를 삽입해 가지고 볼팅으로 이제 부품을 조립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4주 정도 그 몰드를 만들어 사출하기까지 4주 정도 걸리는 제작 기간을 일주일로 줄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생산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출 대신 3D 프린터로 양산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품을 통합하고 통합된 파트를 최적화 설계함으로써 경량화까지 실현하는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제 암대, 그리고 이제 랜딩 기어, 그리고 배터리 홀더, PCB 하우징 같은 것들이 3D 프린터로 제작이 되었고요.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 지형 매핑하는 데 사용되는 드론인데, 카본 소재가 사용된 이 파이프 형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은 역시 3D 프린터로 양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3D 프린터로 양산을 검토할 때 굉장히 다양한 3D 프린팅 방식들을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높은 치수 정밀도라든가 등방성 강도, 그리고 서포트 구조가 불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이제 MJF를 최종 선택을 해서 MJF로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처음에 의도했던 성능을 구현함과 동시에 제작 기간까지 굉장히 단축이 되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특이하게도 엔진 개발 사례입니다. 우리가 보통 드론 하면은 이제 모터를 사용하는 쿼드콥터만 많이 떠올리는데, 유인 고정익기도 많이 만드시거든요. 고정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기에 들어간 프레임들을 많이 만드시지만, 여기는 이제 엔진만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엔진에 들어가는 각종 매니폴드를 만든 케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상에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회색 부품에서부터 엔진 위에 있는 검은색 부품까지 3D 프린팅으로 출력 및 양산된 파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제품을 개발할 때 3D 프린팅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빨리 시제품 만들고 빨리 테스트하고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만드는 통해서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기존의 제작 방식으로는 제작이 어려운 복잡한 형상들을 3D 프린터로 한 번에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시장 출시 시기를 굉장히 앞당기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에게 납품이 되었을 때 고객이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은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수용을 해와서 바로 다음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게 3D 프린팅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다른 멀티젯 퓨전의 장점으로는 이제 높은 기밀성과 수밀성이 있습니다. 보통 P12 기준으로 이제 멀티젯 퓨전에서 만들어진 재료 같은 경우에는 내부 밀도가 1.01을 가지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3D 프린팅 제품들은 1 미만의 0.93에서 0.96 정도의 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재료 자체가 방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방수나 기밀성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인 후가공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 에폭시 코팅이나 도장, 케미컬 플리싱 등등의 다양한 후가공 방법이 있지만, 즉 이것은 부가적인 처리 공법이 들어감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HP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가적 후가공 없이도 IP67등급의 기밀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IP67등급 같은 경우에서는 수심 1m 이하에서 방수가 제공이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소중 수상 드론 제작 사례가 있어요. 엔데버 3D 같은 경우에는 좀 어뢰처럼 보이는데, 이게 음파를 이용해서 수중 지형을 매핑하는 3D 매핑하는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생산 수량이 굉장히 작은 제품이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될 텐데, 이 꼬리 날개 부분이 굉장히 만들기가 까다로운 복잡한 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 그 개발에서부터 테스트까지 신속하게 진행을 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최적화 설계가 들어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3D 프린터로 이제 만든 케이스입니다.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웍스 로보틱스 사례인데, 이제 수중 작업을 하기 위한 로봇 드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노란색 부품 아래에
큐브처럼 보이는 구조체가 보이는데, 이 큐브 같은 구성 요소가 3D 프린팅 된 부품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해수, 바다에서 사용되다 보니까는 높은 수압과 염분에 견디기 위한 소재를 찾다가 HP 3D 프린팅 방식으로 이제 완제품을 만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표면 품질, 등방성 강도, 높은 수밀성, 높은 내화성 등등이 이제 이 MJF를 사용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HP가 단순히 이제 장비와 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이렇게 드론 업체에게 각종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드론 업체들을 보면 압출 방식의 3D 프린터에 대한 사용 경험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D 프린터마다 이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특징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한 설계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MJF 장비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이 장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화 설계, 위상 최적화, 아니면은 뭐 시뮬레이션 이거에 대한 노하우나 아니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를 위해서 최적화 설계를 위한 교육, 개발, 그리고 표면 텍스처링 부여, 아니면은 아예 아이템 개발까지 HP가 공동으로 진행을 하거나 유상으로 해드리는 것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론을 제작하심에 있어 설계라던가 제작 노하우 아니면은 시뮬레이션 등등에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HP의 도움이 필요하시다 싶으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유상으로 제공되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쪽 업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포트를 해왔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말고도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계시면은 부담 없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